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예, 예. 이재명 대표 음. 측근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 어쨌든 지난번 정진상 실장 또 이어서 보석, 예. 이번에도 이제 보석으로 나오게 된 풀려났죠.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안은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네. 물론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유동규, 네. 유동규 씨나 남욱 이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로.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공한 그 공소장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요, 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네, 물론 재판장에. 변호사들이 가서 뭐 반론을 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는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탄핵된 게 너무 많아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실제 428억인가요? 400 몇 억 있잖아. 428억 그것도 약정설. 지금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후지부지 돼 버렸어. 안 나오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다음에 8억인가 뭐 준 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유동규의 진술이 막 바뀌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예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얘기들 하니까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또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그만하고 그랬죠. 싶다고 힘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검찰 입장에서 다시 청구해서 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건 더 큰 일이거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 보니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니 네. 증거도 없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 유동규나 남욱의 주장만 따라가면서 네.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해왔으니 증거가 없으면 무죄잖아요. 아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판사가 판단하는데 말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증거로. 근데 물증이 전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나온 게 지금. 진술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신빙성이 의심이 되는 그런. 왜냐하면 정황이 김만배 나오고 씨가 있다. 지금 진술한 내용 보세요. 다 네. 반대로 얘기해.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에 다 아하. 반대로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천화동이 다 내 거다. 네. 나는 그렇게 돈 준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이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증거가 나와야 판단할 텐데. 그렇지. 근데 증거는 그게 없고 아니다. 진술은 엇갈리고 그럼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많아. 근데 왜 구속을 해놔요? 구속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대장동 관련된 사건 보니 이재명 대표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판단입니다만 제 네. 판단인데 그렇게 돼 있으니 이 사람을 계속 구속해놓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죠. 본인도 어쨌든 이제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자기는 들어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러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지 검찰에게 유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결국 재판에서 상당히 크게 다툼이 일어날 거고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증거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자 이렇게까지 재판을 해왔어요. 검찰 입장에서는요. 오래됐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증거를 제시 못하는 한 없는 거예요. 뭐 나중에 무슨 낼 거다 이런 얘기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었으면 진즉 내놨겠지. 아하.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장동 사건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김만배 씨만 지금 안 해죠. 그렇죠. 남아있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술을 네. 바꿔야 되거든. 김만배 씨가 지금 계속 진술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진 거예요. 네. 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김만배만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두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김만배를 압박해서 김만배가 말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최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유동규나 남욱처럼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김만배는 계속 그래서 김만배 씨는 다른 걸로 집어넣은 거잖아. 구속에서 네. 풀려났었는데 다른 건 뭐였지? 뭐 남한테 돈을 맡겨놓은 거 범죄 수익 은닉 인닉 혐의. 그걸로 네.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아.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재판 뭐 쭉 진행이 또 되겠지만 예. 결국 검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다 전혀 이런 그럴 것 같지 말씀이시고.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어제 이제 밤에 어제 오후에 이제 보도된 내용 뉴스버스 단독인데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 선거. 매입. 예. 이게 매입 전에 김만배 누나와 김만배가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고 돈이 김만배로부터 왔다 이런 나왔다. 얘기까지예요. 예. 이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버스 예, 단독으로 예, 보도가 예. 됐는데 이게 원래 뭐 우연이다. 윤 그렇게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했죠. 네, 우연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주장했어요. 계속 대선 후보 때부터 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당시 경쟁자였던 예. 홍 시장만큼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라는 얘기를 경선 과정에서 했던 건데 이번에 로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정황이 나왔다는 그러면 거죠. 이거는 다 알고 한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사준 거죠. 왜 이랬을까?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어. 올랐겠죠. 저 정확히 지금 집값을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살 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익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그 판 시점하고 처음에 본인이 구입했던 시점하고의 어.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거는 김만배 씨가 알고 있었고 김만배 씨가 자기 돈으로 직접 살 수 없으니까 누나를 내세워서 누나에게 사게 해서 혜택을 준 거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사실상. 지금 이제 물론 뉴스버스의 기사니까 기사의 내용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만배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네. 이제는. 아니 굳이 그 집을 왜 네.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단독주택.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산 건 아니죠 아마 제가 예. 기억으로 그래요. 사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안 했다고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인데 네. 박정훈 기자 집을 사줘. 그러면서 좀 돈을 더 줘. 음. 원래 시세보다 만약에 만약 그랬다면 그럼 나는 들어가 살지도 않아. 음. 그럼 내가 박정훈 기자한테 뭘 부탁하고 그걸 돈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여러 가지 생각이에요. 이거. 의혹들이 나오는 수밖에 거죠.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어. 이 집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거예요. 왜 네. 김만배 씨 누나가 이걸 왜? 사주냐? 그랬더니 우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 근데 지금 보면 김만배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렇네요. 했으면 김만배 씨 모르고 김만배 누나가 그냥 집 보러 다니다가 이 집이 좋아서 샀다 이건 말이 되지만 지금 이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알고 있었고 돈도 김만배 씨가 나중에 뭐 누나한테 준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으면 김만배 씨가 알고서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왜 그럼 의도적으로 샀을까? 거기에 네. 대해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만배 씨 관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이거를 음. 이 집을 몰수 보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자금 몰수 원천이 보존했죠. 김만배 씨라는 네, 걸 네. 뭐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죠. 아, 몰수 보존했단 말은 김만배 씨 연관이 없으면 몰수 보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꼴인 거예요. 김만배가 이 자택을 샀다고 보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잖아. 수사를 통해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은 뭐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친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고 또 음. 이게 매물 나왔는데 왜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 어떻게 또 알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의문점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당시에 네. 박영수나 이런 분들하고 또 법조계 사람들하고 인맥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구속영장 청구된 조우영 씨인가요? 그 사람 네.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맞죠? 그 사람 예, 조사 받으러 왔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했던 네. 거. 그게 다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게 대장동 의혹이 단순히 지금 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만 하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대선 후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막판 토론회 할 때 이거 특검하자. 동의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여러 번. 그랬었죠.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자꾸 안 하고 막 미적미적 했었잖아요. 특검을 같이 해보자.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문제도 네. 불법 대출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것도 같이 그럼 해보자 지금. 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안은요. 사실은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측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선 후보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주장을 하자.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수사는 이쪽만 하는 거잖아. 대장동 관련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수사를 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쪽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파헤쳐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혹이 양쪽이 제기되는데 왜 한쪽만 파냐고요.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야당에서 그렇게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웠죠. 50억 클럽이지. 네, 50억 클럽인데 아마 이게 부산은행 그것까지 해야죠. 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 12월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특검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거부권 행사하든 이 자체로도 논란이 될 논란이 거기 때문에 상황을 좀 근데 봐야겠네요. 저는 시점적으로 보면 12월이에요. 240일인가요? 총 8개월 정도입니다. 네, 240일 지나면 12월 돼요. 그때 네. 공천할 때요. 아, 공천. 그때 이게 딱 이슈가 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 어허. 물론 본인이 할 수는 있겠지 마음대로.
근데 그게 김건희 국민의힘한테 특검과 더불어서. 네. 국민의힘한테 어떤 자 총선 한참 무르익을 때요. 4월에 총선인데 12월부터는 이제 총선 모드로 들어가.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거를? 이걸 계속 거부하고 안 해? 그러기도 쉽지 않네요. 대통령 그 시점에.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나 자기가 문제 있는 거 다 덮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자기 부인과 관련되는 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생기지 않겠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거부권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내는 어떤 싸늘한 시선 어떻게 할 거냐? 아하. 혹은 총선에서 그리고 만약에 참패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국민의힘이 레임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지금도 거의 뭐 지금은 쉽지가 않은데. 지지율 지금 이렇게 낮은데 내임도 확 와요.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진짜 대통령 역할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업무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권 행사하기 어렵다.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니까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이진복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라는 속보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는 아유, 보겠습니다. 빌 공짜인지 모르겠어요. 빌 공짜. 아유,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오늘 또 검찰발 속보는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강내구 전 감사 영장 재청구했다라는 건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검찰 앞에까지 가서 갔었죠. 나를 빨리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근데 못 들어갔어요. 출입증은 안 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한테 이제 그걸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했지만 길게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언론의 없었죠. 보도를 보면 송 전 대표가 연관된 듯한 그런 뉴스만 계속 나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렇죠. 먹사연 관련해서. 근데 본인이 저렇게 이제 저기 검찰 앞에 가면 일단 첫째는 기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시선이 집중돼요. 네. 모든 언론들이 생중계. 거기서 본인 얘기를 뭐 엄청 길게 얘기했잖아.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셈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반론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 아하. 그다음 별건 수사다. 뭐 변호사니까요. 네. 송영길 변호사.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대표도.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돈봉투 의혹 이것만 계속 나왔지 이게 별건 왜냐하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개인 비리로 수사를 하다가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그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개인 비리와 연관 없는 내용을 지금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마찬가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것도 거거든요. 이제 사실 별건이다. 그렇죠.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언론이라는데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면 왜냐면 저는 생중계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어. 편집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저렇게 가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네. 왜냐면 자기는 정말 프랑스에 잘 있었는데 왜 들어오자마자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냐. 자기는 프랑스에 잘 있던 사람 일 다 접고 지금 계획된 일 앞으로 남아 있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전화 오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왜 이러는 거냐 나를. 답답함. 의도적이지 않냐. 왜냐면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의 보도 태우가 논평이나 보도 태도 어땠습니까? 도망다니지 말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네. 들어왔는데 조사를 안 해. 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검찰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걸 이게 보여주는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조사 못 받고 올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요. 돈봉투 의혹도 어떻게 좀 봐야겠지만 어제 어쨌든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탈당했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탈당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대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박강원 원내대표인 체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초반이긴 지금까지는 뭐 그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원내대표다 여야 원내대표 만나는데 대통령 부르는 식으로 대놓고 그렇게 이간질 아직까지 야당 대표는 안 갈라치기. 만난 거잖아요. 안 만났죠. 아니 당을 대표하는 건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를 대표하는 게 원내대표지 당을 대표하는 건 당대표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만나야지 당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를 만들겠다는 그런 수를 씁니까? 그 저는 그게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비명계라고 이제 소위 분류되는 박강원 의원이 되고 나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왜 안 만났냐고 그러면 이제 이러겠지.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박강원 저는 원내대표 잘했다고 생각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만났으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당내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총선 앞두고서 원내대표 대표는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뭐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의 뭐 몇몇 의원들 있잖아요. 조홍천 의원이니 뭐 박영진 의원이니 이 누구야 또 그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이런 분들 계속 TV 나오셔가지고 당과 다른 얘기 하시는데 뭐 쓴소리 한다고 뭐 언론사에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네.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안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원내대표와 대표는 외부적으로 발언할 때, 언론에 발언할 때, 최고위원회 발언할 때는 치열한 논쟁은 내부에서 하고 합의된 사항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또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좀 있다가 합의될 때까지 논의해보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고 얘기하고. 네. 근데 원내대표가 너무 언론에 나와서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목소리를 자꾸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내 분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논쟁은 치열하게 내부에서 해라. 그리고 그 홍보적 차원에서 PR적 측면에서도 제가 PR론 가르치지만 그 온 보이스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영어를 또 온 보이스. 한 목소리 하면 되는데 원 보이스라고 또. 그치, 영어 자랑지. 영어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잖아 박정우 기자가. 이번에 윤 대통령 영어 연설에 좀 뭔가 압박을 받으신 건가요? 내가? 예. 참나.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참. 그건 참. 내가 진짜 말을 안 해야지. 아니 며칠 동안 그거 어떤 사람이든요. 네. 그 원고를 며칠 동안 계속 트레이닝 받고 영어 또 발음 교정 받고 하면 다 그 정도 해요. 그게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유창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버드 대학 가서도 영어로 했어야 돼요. 아. 그때는 한국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그 원고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며칠 동안 연습해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뭐 잠도 못 자고 연습했다고 그러더구만. 또 옆에서 이제 영어 발음도 교정해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네. 그거 연습해서 하면 누구든 박정호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유창한 영어라고. 네. 아니 유창한 영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원고를 잘 아나운서처럼 아나운서들이 원고 가지고 예를 들면 대본대로 하는 것처럼 네. 대본이 있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건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할 수 있지. 내가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교수를 몇 년을 했는데 네, 검증하는 시간 한번. 외국인 좋겠다. 진행자를 부르세요. 외국인 진행자. 둘이 토킹하게. 예전에 뭐 TBS EFM 이런 데 나가셨어요? 그 TBS EFM 문 닫았어요. 문 닫은 건 아닌데 네. 그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 아니야. 옛날 걸 틀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예전에 없어. 나가셨었나 해서. 옛날에 나갔어요. 영어 방송인데. 그럼요. 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출연했었어요. 아 그래요? 옛날 자료 남아 있을 거야. 아마 2012년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영어를 1년 유창하게 하는 최진봉 그렇죠. 교수님 대본 없이. 대본 없이 한다. 그걸 유창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본 갖고 하는 게 뭐가 유창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야, 시간 네. 엄청 빨리. 아니 벌써 거의 1시간 다 돼갔네. 물을 게 빨리 너무 끝내 많은데. 이제. 뭘 그만 물어. 다음 주에 오늘 물어.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이 목사님들이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모여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게 천주교 신부 포함해서 신부님도 그렇지만은 목사님도 목소리 내시고요. 불교계에서도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종교계가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국 선언이 네. 보통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 연구자들이 먼저 하고 학생들이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종교계예요. 종교계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안이 정말 심각할 때 네. 이거 뭐 이대로 있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게 되고 요 다음이 이제 어떤 순서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이제 시국 선언을 해요. 그럼 진짜 그거는 이제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네. 시국선을 할 정도면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상당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해서는 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시국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1년을 네. 돌아보면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에서 또 어디로 옮겨 붙을지 저는 제가- 청소년들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게 뭐 국내 문제도 있겠지만 외교적으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종교계가 더 나서는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교수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이시니까 시국기도 여기 못 가셔가지고 시국기도. 시국 근데 기도 여기 이제 괜찮으실까? 여기 오시는 분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시지 할수 않을까요? 있어요, 시국기도. 네.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지. 시국기도로 오늘 마치자고요.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원샷 나만 잡아 주십시오. 박정호도 잡아주세요. 안 잡아도 됩니다. 이걸 만약에 기도 내용이 좋으면 음. 따로 잘라서 아니 올려요.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아 그런 거 하지 마요? 음. 왜요? 또 그 왜냐면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아 그래요? 태극기 집회 나오는 분들은 네. 정광훈 씨 지지하고 이런 분들이잖아. 그 이상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 네. 근데 막 이제 저를 공격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자르면 제가 안 돼요. 지켜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집에서 근데- 조용히. 네, 조용히 골방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국 선언의 내용을 네. 저는 듣지 못했지만 음.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로운 거거든요. 공의. 아. 그러니까 그 부정, 비리, 부패 이건 하나님의 정의에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 사회가 과연 정말 공의롭게 운영되고 있고 음. 정부나 정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네. 정말 정의로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과부와 어린이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네.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정말 그런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뭐 노동자들, 네. 그다음에 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들 또는 뭐 그 정말 그 뭐죠? 공과금도 못 낼 만큼의 상황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네. 분들,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전세 사기 당한 우리 젊은이들 네. 그 아픔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그 성경적인 배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가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손길이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아, 그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지금 상황에 상황에서.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음. 경제는 다 망해가는데 경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전에 문재인 14개월. 대통령 때는 계속 무역 흑자였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해결하려는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결국 핵 문제, 뭐 외교 가서 빈손으로 오고 다 퍼주고 이런 일들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네. 성직자들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음. 그런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저는 나선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